예, 안녕하세요. 공주교대 국어과 교재연구및 지도법 강의를 맡은 진용성입니다. 예, 저희 주교재지요. 주교재 1부 1장에서는 초등 국어 수업을 만드는 어떤 기저 측면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뤄집니다. 성격, 설계, 그리고 이제 PCK가 조금 강조되어 있죠. 이제 이 수업을 이해하는 과정에 있어서 수업의 과정과 전개, 또 수업 과정에 관련된 이론, 그 특성이 무엇인지, 유의할 점 무엇인지가 다뤄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국가 교육 과정들에 대해서 네, 교재 연구 및 지도법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이죠. 교육 과정을 다루고 또 그거를 교과서와 연계하는 흐름으로 진행이 됩니다. 기저가 뭐냐? 어떤 것의 어떤 바닥이 되는 혹은 기초가 되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국어 수업을 보면 국어 수업이라는 특수성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수업이라는 보편성이 있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했던 프레임이죠. 보편성과 특수성의 프레임.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국어 수업을 이해하는 것들은 좀 보편적으로도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좀 특수한 측면이 있다. 사실은 이 국어 수업의 특수한 측면은 국어 수업에서만 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조금 더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를 했었습니다. 네, 수업에 대한 성격에서 우리의 어떤 인식이 변화해 왔는데요.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제가 수업 시간에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수업이 교수 학습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훈련의 관점에서 이것이 이제 어떤 행동주의에 기반한 거라면, 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심리적인 부분들, 그런 것들이 어떤 잠재적으로 변화한다는 거, 그리고 수업은 교사가 학생에게 무언가 가르쳐주는 전달에서 또 학습을 촉진하는 것까지 약간 계속해서 수업의 개념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변형계 선생님께서는 수업은, 들어갈 말은 의도적으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학습의 목표를 달성하는 계획된 경험을 의미한다. 근데 전 여기에서 강의 시간에는 효율적이 과연 수업에 타당한 개념인가라는 지점에 대해서 조금 같이 토론을 했었죠. 예,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지금 우리 수업의 모습들, 이건 이제 인터넷에 있는 어떤 이미지들을 가지고 온 건데요. 이게 진짜 지금 이런 좀 과장된 사진이긴 한데, 뭐 이거를 비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들의 어떤 수업의 모습들 그동안 우리가 어떤 수업을 받아왔는지를 사실은 많이 들여다봐야 된다 라는 말씀들을 드려왔죠. 우리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또 대학교 때는 어떤 수업들을 받아왔나. 예, 이혁 교수님께서 수업이라는 책에서 제시하셨던 상상 게임이고 우리 수업 시간에 우리 강의 시간에 이거 했었는데요. 과연 우리 수업의 본질이 뭐냐라는 것들 고민하는 그런 내용이었었죠. 예, 수업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크게 우리나라만이 아니고요. 영국도 마찬가지로 초등학생들에게 정말 학교를 시험 공정을 만들 셈이냐 하면서 파업을 할 정도로 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고민을 심각하게 하게 되는 그런 기존의 교육의 모형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지점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존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업을 효율적으로 접근하는 뭔가 어떤 시간적인 것, 비용적인 것, 그래서 이제 교사는 공장의 기능인이고 지식을 전달하는 효율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통해서 지식을 온전히 전달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식의 어떤 인식이었죠. 이건 다시 말하면 전달의 패러다임인데 국어과 교육 과정에 있는 걸 교사가 가르치고 이걸 학생이 그대로 배우면 최고의 수업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기존의 논리였죠.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좀 고민이 됩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이런 체크리스트를 가지고도 저희가 뭐 전국에 만 개의 수업이 있다면 이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만 개의 수업을 똑같이 체크리스트로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만 개의 수업은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만 명의 교사가 다 다르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일정 기간 동안 보편적인 교육 내공을 제공해서 일정 수준을 넘어서도록 한다라는 것이 목표였다면 정말 중수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말 소외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았죠. 표준적이고 표준적인 교과서, 표준적인 교사
예, 필연적인 평가 방식. 뭐 이렇게 되다 보면 정말 맥락적인 부분들은 하나도 고려하지 않는 그런 교육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예, 이렇게 표준화된 전달과 효율을 이야기하는 환경에서 국어교사의 역할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예, 저희 수업 시간에 같이 봤던 영상이죠. 결국은 네, 업무에 치여서 정말 수업을 고민하고 우리 학생들을 고민하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 작은 부분으로 예, 그렇게 바뀌어버리는 네, 그런 저희의 모습을 좀 통찰하게 됩니다. 무엇이 좋은 수업인가 제 어떤 저에게 멘토가 되는 수업에 대한 모습을 강의 시간에 보여드렸었죠. 예, 사실은 모든 학생이 자신이 어떤 잠재적인 역량이 개발될 수 있도록 교사가 도와주는 수업, 이것이 정말 본질적이고 예, 의미 있는 수업이 아닌가. 그래서 1980년대 이후에는 구성주의로 전환이 되었고, 이거는 평가, 예, 우리가 평가 주간이 있었죠. 평가에서도 비슷했습니다. 예, 그래서 수업의 내용은 교과 내용, 교사, 학생, 수업 환경이 다양한 요소가 상호작용한다. 그래서 아이진호 교수님은 이런 식으로 네, 수업을 예술로서도 보시기도 합니다. 수업은 사전에 계획했던 어떤 그런 계획성만이 아니라 예술가로서의 교사가 예, 정말 즉흥적으로 학생들의 필요에 따라서 새롭게 선과 면과 형태를 그려나가는 그런 예술 작품이고 수업의 목표는 하는 중에도 새롭게 도출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교사는 교육과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존재가 아니라 새롭게 해석하고 창안하는 예술가다.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 대해서도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야 된다는 것도 사실은 이런 정말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조금 한계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수업 비평의 눈에 대해서 제가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교사만 보는 것도 아니고 교과만 보는 것도 아니고 둘러싼 학생이 어떻게 배우는지 이 맥락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통틀어서 보고 수업을 예술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이 수업 비평의 눈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수업은 문화적 속성이 있다고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는데요. 사실 언어가 문화적 속성이 있기 때문에 수업 자체도 문화적인 속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 얘기가 나누고 있고요. 예, 우리 국어과는 언어를 중립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그렇죠. 예, 국어 수업은 교사 스스로 내용에 대한 이해, 제일 중요하죠. 자신이 제시하는 내용과의 대화, 교사와 학습자 주제로 대한 대화, 학습자 간의 대화, 이런 대화 토론의 과정이라는 관계 속에서 서로 예, 문화적인 소통을 하고 있다, 문화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업의 일반적인 특성, 일반과 특수한 특성이 있다고 우리가 어떤 그런 프레임을 이야기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도구교과입니다. 네, 다른 과목을 배우는 데 있어서 국어과가 어떤 도구로서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지식의 기본이 되는 언어, 문자 언어, 음성 언어를 획득하고 의미를 찾는 리터러시를 학습하는 것이 도구교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문자 언어를 획득하고 음성 언어를 획득하고 의미를 찾는 것은 모든 교과에서 다 하는 그런 작업들이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 사실 수학교과가 2016년에, 스토리텔링적인 요소들이 좀 많아서, 정말 이제 국어를 잘 못하면 수학도 하기 힘든, 뭐, 문장제 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살펴봤었죠. 예, 수학 교과서를 읽는 데도 도구로 사용되는 언어. 예, 언어 교과로서의 특성을 보면, 사실은, 언어적 자료로, 예, 굵직굵직하게 말하자면 국어 수업은 언어적 자료로 국어과에서 요구하는 언어적인 체험을 하는 활동이다. 네, 그래서 이때의 언어적 자료랑은 일상의 언어와 구분이 되는 지점에서 어휘, 문장, 문중에 따른 글들을 말한다. 사실은 저는 이런 말도 조금 고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학생의 일상생활의 어떤 언어 생활을 우리 수업생에게 가지고 오자고 했는데, 근데 그거를 구분된다라는 표현으로 말하는 게 과연 옳은 건가? 언어적 자료는 일상의 언어면 되지 않는가? 라는 또 오개념이 형성되는 장면인 것 같아서 좀 고민이 필요합니다. 예, 그 다음에 언어적 자료를 가지고 언어적 체험을 하게 되죠. 우리가 뭐 국어 시간이 딱히 모형이 없다 그래도 어, 어떤 텍스트를 읽으면서 어휘를 익히고 메모를 하면서 어떤 중요도를 파악하고 구리 구조 파악하고 추론 내용 생성 조직 초고 쓰기 이런 과정들 네, 이런 과정들은 사실은 저희가 뭐 어떤 수업의 특정한 목표가 없고 어떤
네,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국어 수업이라고 하면 이런 언어적인 체험을 전제로 하지요. 근데 사실 이런 언어적인 체험은 어떻게 보면 전국 언어가 공통적인 부분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언어적인 자료를 가지고 이런 다양한 언어적인 체험을 하게끔 하는 것이 언어교과로서의 특성이다. 예를 들면 과학과 수학에서 북두칠성을 다룰 때에는 북두칠성을 내용으로서 배우는 거지요. 지식 자체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국어과 수업에서는 어떻죠?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어떻게 잘 이해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잘 표현할 수 있는지를 국어과 수업에서는 중점적으로 다루게 되겠죠. 사실은 그게 서로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지점들, 네, 국어가 도구교과라는 측면에서도 있지만, 예, 언어적인 측면에, 네,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표현하는데 이런 내용적인 교과랑 좀 차별점이 있다는 점. 예, 언어 사용 요인에 의해서 학습자 개별성을 중시하고 아무래도 상호작용하는 것, 언어 자체가, 또 언어 자체가 맥락성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 언어에는 문화가 관련되어 있다는 거, 또 이런 총체적인 삶과 연계되어 있다는 지점들을 다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어 수업의 설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예, 초등 국어 수업이 어떤 지향점이 뭐냐라는 부분인데요. 아까 봤던 그 표죠. 수업이 구성하는 요소들이 있고, 그 구성하는 요소들을 보면, 수업의 주체인 교사의 철학과 교육관과 습관, 생애사, 관계가 수업에 영향을 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학생들도 학생들이 어떻게 교육관계를 하는지, 어떤 거 흥미를 갖고 있는지, 어떤 수준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교과적인 측면에서 학습 주제가 그대로 교과가 그대로 제시가 되느냐, 아니면 변환이 되느냐 등등. 예, 그리고 맥락적인 부분들은 어떤 시공간적인 상황, 우리 학교에, 그리고 어떤 교장선생님의 방침, 시도교육청의 방침, 교육부의 방침, 학부모의 요구, 시험 어떤 진도 이런 압박들이 수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목표 중심의 수업을 할 수 있는데요. 목표 중심의 수업이라는 것은 제재 내용 자체만이 아니라 제재를 통해서 국어 사용 능력을 신장하는 것에 관련된 지식, 개념, 방법을 가르친다는 점에 있습니다. 목표 중심의 수업은 사실은 저희가 지도서만 봐도 모든 차시, 모든 활동들이 다 목표를 중심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은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과 긴밀하게 연계돼서 목표 중심에 이끌어간다는 것. 사실은 대개 내용 체계표만 봐도 상당히 구조화된 목표로 제시되어 있다라는 지점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학습자 중심의 수업인데요. 그렇죠. 모든 수업의 어떤 부분들은 늘 말씀드렸고 어떤 여러분들 교육 실습을 갈 때에도 학생들이 진짜 언어 발달 단계가 어떤지에 대한 어떤 면밀한 관찰을 하시라. 그게 정말 중요한 과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공적인 국어 수업을 위해서는 학습자 중심이란 말은 중요하지만 학습자를 위한다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어떤 언어 발달 단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찬찬히 들여다보고 이를 바탕으로 수업을 준비한다면 정말 학습자 중심의 수업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겠죠. 예, 그 다음에 국어과에서 많이 강조되는 단어, 과정 중심의 수업입니다. 과정 중심의 수업이라는 것은 이해 활동, 표현 활동에서 일련의 사고 과정을 인식하고 거기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능과 전략을 교육하는 것을 중시합니다. 어떤 결과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사고의 과정에서, 인식의 과정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 단계별로 추출된 어떤 전략들을 교육의 내용으로 삼는데요. 유시민 작가님의 글쓰기 특강은 우리 강의 시간에도 살짝 얘기를 했었는데요. 사실은, 네, 관련해서 이런 어떤, 장문의 대표적인 이론가들, 보시면 과정들이 잘 나타나 있죠. 그래서 계획, 어떤 변환하기, 글로 바꾸기, 행정적 조직 설정 글로 바꾸기,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그러고는 검토의 과정들이 있죠. 네, 이런 조금 특징적인 어떤 플라워 헤이지의 문제 해결 모형에서도 어떤 과정적인 측면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 베레이터 외에 어떤 논의에서도 어떤 과정적인 측면들을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역시 여기 켈로그의 논의에서도 네, 이런 큰 흐름은 과정적인 흐름이라고 알 수 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이렇게 선형적이라기보다는 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순환적인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사회적 상호작용. 언어의 특징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대상이 있고 그 대상과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등국어 수업은 언어를 사용한 의미 구성과 의사소통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이 수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습자의 사회적 상호작용, 주로 동료와 교사와의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학습자의 언어 학습을 효과적으로 이루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사실은 비고치케 GPD와도 많이 연관이 되는 부분이죠. 대화, 그리고 면접 발달 역량까지 나갈 수 있다는 건 혼자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어떤 동료와의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또 잠재적인 발달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큰 흐름 안에서 우리가 과연 지향점이 뭐냐, 내가 생각하는 좋은 그것은 뭐냐, 라는 어떤 고민들을 제가 학기 내내 계속 던져드렸는데요. 어떠세요? 좀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초등국어 수업의 원리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국어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에 어떻게 보면 정말 근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런 텍스트를 가지고 탈무드 이야기라는 어떤 고전 문학을 가지고 국어 수업을 한다면 이건 언어적인 자료죠. 언어적인 체험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수업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일단 읽기 전에 뭐 할지, 읽기 중에 뭐 할지, 읽기 후에 뭐 할지 이런 식으로 전략들이 있다면 따로 어떤 모형이 없더라도 수업 차시가 구성이 되고 교재가 구성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이 어떤 국어 능력 발달 단계를 보이느냐를 제대로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것과의 각 영역들에 필요한 부분들을 어떤 교재 내용 자체를 학습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리터러시, 언어 사용 능력, 문식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라면 그렇다면 정말 국어 수업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자료가 있다면 초등학교 2학년한테 혹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것을 그대로 쓸 것이냐 아니면 어떤 식으로 변환을 할 것이냐 라는 것도 다 어떻게 보면 설계에 대한 교사의 기본적인 원칙과 철학들이 바탕이 되는 것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텍스트의 특징을 반영해야 된다. 첫 번째는 텍스트적인 요소고 지식 자체를 학습하는 것보다는 활용하는 부분들. 그래서 활용할 때의 어떤 전략과 기능, 우리가 뭐 KWL 전략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죠. KWL 뭐죠? 수업 시간에 많이 썼는데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 want 알기 원하는 거 다 읽은 후에 배운 거. 이건 읽기 전 활동이고 읽기 후 활동이어서 KWL 전략 자체만으로 수업을 해도 그냥 온전한 좋은 읽기 수업이 된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전략인데 아직 임고에는 안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다시 돌아와서 다양한 언어적인 체험을 해야 된다. 다양성에 조금 초점이 있습니다. 말하기 듣기 수업의 필요성이라고 했을 때 말하기 듣기를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다면 학생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배울 수 있는 말하기 듣기 상황은 한정적이다. 그래서 다양한 말하기 듣기 상황을 제시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는데요. 다양한 언어적인 체험을 통해서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보다 고차원적인 사고를 개발하는데 어떤 목적이 있다. 그래서 교사의 역할자, 안내자, 촉진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부분들. 그것까지 여러 영역들인데 뭐죠? 그렇죠. 문법, 문학, 말하기, 읽기, 쓰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습자의 흥미나 경험을 끌어들일 수 있는가? 또 중요한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흥미 경험뿐만이 아니라 학습자의 수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큰 지식의 구조로 본다면 학습자, 그렇죠. 어떤 교과 내용, 그리고 어떤 능력적인 측면, 텍스트적인 측면, 그리고 어떤 사고력, 다양한 언어적인 체험, 이런 키워드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초등 국어 수업을 설계하는데 중요한 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수업을 어떻게 하느냐 그 절차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듯이 수업을 준비하고 수업을 실천하는 측면에서 뭐 수업의 어떤 환경들이 있고 그다음에 수업의 내용은 무엇인지 수업을 준비까지 하죠. 그다음에 수업을 실제로 할 때에는 수업이 크게는 동기유발, 학습의 기회 제공, 판서, 정리, 평가 여기 들어갈 말은 뭘까요? 목표적인 측면에서 제일 중요한 교사의 역할 중에 하나죠. 발문과 피드백을 하는 것을 통해서 평가를 할 수도 있고, 수업의 어떤 중심적인 부분을 이끌어갈 수도 있다. 그래서 수업은 내적 구성이 있는데, 한 단원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2015에서는 단원이 준비, 기본, 실천 학습으로 진행되는 게 큰 변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수업의 내적 구성은 어떻게 보면은 이건 이제 1호 전에 이해와 적용 활동으로 나눴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구분점을 명확히 아셔야 합니다. 이해와 적용이 딱히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되기 때문에 2015에서는 기본으로 바뀌었죠. 기본 활동으로. 그런 식으로 살펴볼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단원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예, 그전에는 이해와 적용 실천 학습으로 예, 이렇게 진행이 됐었다. 예, 이거는 이제 2015 교육과정은 아니죠. 보면 뭐 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적용이고 안다이기 때문에 이해고 읽을 수 있다 역시 적용, 할 수 있다, 요약할 수 있다 역시 적용. 그래서 이거를 실제 생활에서 쓸 수 있다 해서 실천학습 이런 식으로 2015 전에서는 예, 활용이 되었었습니다. 수업이 있다면 수업을 저희가 초등은 40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요. 제가 거꾸로 수업을 설명할 때 사실은 이런 조금 아쉬운 부분들에 대해서 예,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었죠.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국어 수업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에 대한 고민들을 이야기해 드렸었습니다. 예, 언어적 상호작용에 대한 접근인데요. 아, 사실 교사가 국어 수업 시간에 학생들 앞에서 예, 되게 중요한 분이기도 합니다. 교사가 언어적으로 설명하고 시범하고 질문하고 학생이 답변하는 피드백을 주는 교사 자체가 중요한 언어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야겠죠. 네, 러닝 피라드 제가 많이 얘기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초등 국가 수업에서는 PCK에 대한 개념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PCK도 TPCK를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었죠. 예, PCK의 개념은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학생들이 교과의 내용을 학생들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환하여 쉽게 해서 가르치는 방법에 대한 지식이다. 교육학적 지식, 교수학적 변환 지식,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요. 학생들이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형태로서 가르치는 방법에 대한 지식. PCK에 대한 좋은 예를 제가 가지고 왔었는데 여기 보시면 선개념, 우회전, 남기에 대한 분석이 아주 탁월해서 네, 가지고 와봤습니다. 참고 자료죠. 보시면 수업을 구성하는 요소는 교사들의 신념, 그 다음에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이해인 거죠. 중요한 것이고, 수업에 뭘 어떤 식으로 해서 교수할 것인지, 가르칠 것인지, 어떤 식으로 학생들한테 표상할 것인지, 보여줄 것인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교육 내용 자체에 대한 내용, 네, 어떤 종적으로 성취 기준에 대한 내용, 그리고 횡적으로는 그 다른 교과와의 통합적인 그런 내용들, 그리고 또 중요한 교사의 전문성 중에 하나인 평가에 대한 내용. 어떻게 보면 PCK지만 이건 단 교사의 어떤 초등교사의 전문성의 영역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역시 같은 맥락의 그림이고요. 네, 박태우 교수님께서 학생 배움 중심의 수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학생들의 선개념, 오개념, 난개념에 대한 부분들을 교사가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학생 스스로 어떻게 학생이 주도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들을 아주 유의미하게 설명하셔서 가지고 와 봤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 교육 과목마다 일반적인 어떤 내용들, PCK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조금씩 세분화돼서 어, 어떻게 보면 쓰기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PCK가 있고, 그리고 쓰기 중에서도 뭐 일기 쓰기에만 사용되는 어떤 특정한 PCK가 있다. 그래서 진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우리 국어교사가 가질 수 있는 전문성은 모든 것을 다 가지는 전문성이라기보다는 나는 정말 학생들 고쳐쓰기 지도 어떤 건 잘해. 나는 정말 일기쓰기 지도는 잘해. 이런 식의 어떤 전문가로서 자신의 어떤 특수한 분야의 어떤 전문성을 가지는 것이 어떤 저희가 국어 수업에서 조금 더 깊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것들을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수업을 전개하는 데서의 유의점에 관련돼서 실제로 이제 우리 교재에서는 기존의 피아제와 앤더슨의 논의들을 가지고 오면서 수업은 역동적인 의미 구성 어떤 과정으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기존에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에 새로운 것들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동하고 조절하는지, 그런 어떤 개인 머릿속에서 인지적인 과정들이라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늘 했던 거, 수업 시간에 시작할 때마다 매일 했던 게 이 작업이죠. 국어학습은 학습자가 이미 알고 있는 것과 배우게 될 정보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것, 내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를 최대한 상기하도록 제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렸었습니다. 교사에게는 새로운 것과 이미 아는 것 사이에 다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다. 뭐 다른 말로 말하면 비계가 될 수도 있지만, 오스벨의 유의미 학습과도 또 연계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교사는 학생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을 명료하게 구분하고 관련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해야 된다. 예,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것이 기반이 돼야 본격적인 어떤 완전 학습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으로서의 학습이다. 어떻게 보면 학습자와 학습자, 그리고 교사와 학생들이 서로 실질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학생들이 더 자기 잠재적인 수준까지 발달할 수 있다는 것들이 우리 교재에서도 또 역시 후반부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관련해서 뭐 교사나 부모 좀 더 유능한 동료들이 도와줄 때 본격적인 학습을 하게 된다. 그래서 좀 잠재적인 능력을 더 발휘하게 된다. 피고츠키의 논의들을 가지고 와서 이게 그런 어떤 비계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사실 이 비계는 진짜 중요한 게 비계는 조금씩 더 설수를 해야 됩니다. 비계에 대한 어떤 해외 문헌들을 살펴보니까 비계가 수업이 끝나면 끝날수록 비계가 그대로 있는 건 비계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비계는 정말 철수해야 되는 그런 어떤 대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초등국어 수업 과정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 일반적인 부분인데 협력적인 활동 형성의 과정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사 혼자서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학생의 참여, 학생들 간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어떤 그런 과정이다. 네.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부분이지만, 네. 역동적인 의미 구성의 과정이다. 혼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저희가 봤던 그 PPT죠? 네. 이미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새로 배운 내용들을 최대한 관련시키는데 노력을 한다는 부분이죠. 근접 발달 영역 내의 운영 과정이다. 교사는 지속적으로 수업 과정 속에서 학습자의 현재 능력을 파악하고 새로운 잠재 능력으로의 발달을 주의 깊게 모니터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이 모니터를 바탕으로 해서 과제의 난이도도 조절을 하게 되고 어떻게 더 조력을 할지 안내를 할지 촉진을 할지도 더 파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니터는 다른 말로는 평가일 수 있는데 이 평가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업에서 환기한다고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스캐폴딩의 어떤 여러 단계인데요. 네, 재미있는 그림이죠. 네. 그래서 학생이 어떤 수준에 있는지, 그래서 이 근접 발달 영역에, 이 학생이 이런 수준에 있다면 그 다음 단계는 이걸 해야지 라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명료하게 지식이 어떤 적용되는 교육 내용이 정리되어 있다는 것도 참 의미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호 주관성.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객관식 평가와 주관식 평가가 참 구분이 되느냐라는 식으로 한번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거와 관련된 단어가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상호 주관성이라는 건 사실은 저희가 객관적이라고 믿는 것들이 사실 그게 정말 객관이냐.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냐. 그리고 주관적이라고 믿는 것이 정말 진짜 주관적인 거냐. 예, 그게 정말 구분이 될 수 있는 부분이냐. 그래서 이거에 관련해서 아이즈너 교수님도 상호 주관성에 대한 유명한 아주 책자를 쓰셨는데요. 네. 사실은 이게 핵심적인 건 이겁니다. 어떤 과제를 시작할 때 서로 다르게 이해했어요. 근데 학습자들이 조금씩 학습을 하면서 서로의 관점들을 이해하고 그러면서 서로 관점에 맞춰서 조정하게 되면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공동의 화제를 만들어가게 되고 어떤 공동의 가치를 만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하나의 시를 볼 때 처음에는 다 다르게 봤지만 그 정말 활동을 통해서 서로 관점을 이해하고 관점에 대한 어떤 가치 판단에 대한 것들이 조정이 되면서 의사소통을 하면서 공유된 이해, 공유된 것들을 만들면 이건 나도 주관이고 너도 주관이고 나도 너의 이 시에 대한 주관적인 것들 이것이 다 모여서 어떻게 보면 정말 객관에 가까운 그런 어떤 모습, 공유된 이해까지 가는 정말 이게 정말 객관이냐 주관이냐 그런 표현 자체가 어렵죠. 그래서 상호 주관성이라는 것들을 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재에서.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유 지점인 거죠. 교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고 학습자도 사실은 그 나름의 초점과 목적이 있는데 정말 서로 그런 부분들이 만나서 어떤 목표에 대해서 이런 활동에 대해서 진짜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전달의 패러다임이 아니라 서로 뭔가 만들어가는 그런 수업이 된다면 네, 참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거 관련해서 제가 보여드렸던 대표적인 영상들이 네, 이렇게 있었죠. 그리고 책임 전이 과정. 어떻게 보면, 교사 스스로 처음부터, 학생 스스로 처음부터 던져놓는 것 자체도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네, 좋은 수업이라는 건, 학생이 처음에는 어떤 그런 부분들, 학습의 책임감과 학습의 어떤 스스로의 어떤 주도성이 형성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어떤 그런, 실질적인 진단 아래서 교사가 조금씩 규제를 풀어가고, 지원을 더 해가면서 책임감, 학습자 스스로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책임 전이의 과정이 우리 수업의 모습이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저희 박태우 교수님께서 좋은 수업의 구조라고 해서 이제 번역해서 안내하셨던 교사 주도와 이건 학생의 참가하는 역할이고 네, 교사 혼자만 하는 수업이 있다가 이것이 학생 부분 참여를 하고 정말 교사가 부분 참여를 하고 교사가 참관하는 이런 흐름으로 학생은 점점 더 영역이 커지고 교사 영역이 작아지는 정말 책임 이양의 모습을 조금 더 구체적이라고 보여주는 도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과제가 정말 이 학습자에게 내면화돼야 된다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국어 수업을 배웠다고 하지만 그게 정말 배운 게 내가 개념을 알면 암기하고 있으면 배운 거냐? 아니면 내가 정말 그걸 가지고 쓸 수 있으면 배운 거냐? 아니면 내가 그걸 가지고 진짜 실생활에서 어려운 문제를 풀었을 때 그걸 정말 배운 거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등등등 말할 좀 고민들이 있는데요. 학생들한테는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이 어떤 그 학습의 목표가 학생의 삶의 온전히 어떤 그 내면화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게 학생의 능력이 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예, 그래서 교사가 적극적으로 다른 단계들을 통하여서 실제로 학생이 이걸 내가 배웠다라고 느낄 수 있는 더 깊은 배움으로 나가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과제의 내면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첫 번째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